안녕하십니까, 김영윤입니다. 여러분은 동서독 사이에 가장 먼저 체결된 조약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통조약이었습니다. 오늘은 동서독 교통 분야의 조약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44년 9월 런던 의정서에 따라 독일은 분할되었습니다. 전성 4개국은 독일의 교통과 통신을 공동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서독 지역으로부터 베를린에 진입하는 것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자유롭고 원활한 민간 교통이 엄청난 지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1948년 7월부터 1949년 5월까지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교통은 거의 완전히 차단되다시피 했습니다. 동독은 통과로를 방해하는 한편 서독과 서베를린 왕복 교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승인의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반면 서독 정부는 동독을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독의 협정 체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968년 6월 동독은 베를린 왕복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통 문제에 관한 서독의 서곡적인 입장은 1970년대 초 브란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독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이 요구하는 것을 마냥 피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1971년 9월 3일 전성 4개국 간 베를린 협정이 체결되었는데요. 이 협정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왕복 교통과 관련된 내용을 동서독 정부가 직접 협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971년 12월 17일 육로, 철도 및 수로를 이용한 서독, 베를린 간 교통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베를린 주민의 동독 방문을 수월하게 하는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동서독 교통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죠. 그 결과 서독 주민들이 동독 내 친지들의 초청을 받고 처음으로 동독 지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광여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독 주민들도 가족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서독 내의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독, 서베를린 간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신속하며 최대의 편의가 도모되는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베를린 통과협정 체결은 동서독 지역 전반에 관한 교통 협상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후 동서독 교통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박차가 가해집니다. 조약 체결에 필요했던 2년여 동안 동서독은 70회 이상의 접촉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72년 5월 26일 동서독은 드디어 교통조약에 정식 서명하게 됩니다. 동서독 간 최초의 국가조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동서독 간의 교통조약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성 4개국이 아닌 동독과 서독이 독자적으로 조약을 체결했다는 데 있습니다. 독일 문제가 외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동독은 이 조약을 통해 서독과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동독으로부터 인적 교류에 관한 보장을 확실히 받아내었습니다. 당시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독일의 기본법상
동독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데도 있었지만 훗날 통일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했던 서독의 유연성이 뛰어났다고나 할까요? 특별히 협정이 아닌 조약을 체결한 것은 조약이 국가 간의 약속으로 그만큼 실행력을 강하게 담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서독 교통조약에 담긴 내용들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앞으로 남북 간 교통 분야에서 서로 합의해야 할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참고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지역의 공공교통시설과 월경시설을 이용하는 문제, 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증명서와 여행용 휴대품, 사고나 재난 시에 구호 조치를 비롯 교통로 이용에 따라 징수되는 비용과 수수료의 정산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와 관련된 정보 교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철도 교통과 관련해서는 전기열차 운행계획, 열차 구조와 배차, 교통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 여객 소지품 및 화물 운송, 열차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와 같은 규정들이 모두 국제철도 여객 및 국제화물운송법의 규제를 받도록 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과 관련하여 특별한 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영토와 연결하는 전기버스 운송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1972년 동서독 간의 교통조약 발효에 따라 승용차 사용이 대규모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계선 인근 교통을 위해 신규 통과 도로를 개설하고 경계선 통과 지점까지 버스를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동서독 간의 왕래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동독은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무 환전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1일 1인당 5마르크였으나 1980년에는 25마르크로 증액시켰습니다. 어쩌면 동독을 방문하는 비자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서독 사이의 왕래가 가능해지자 예상 밖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서독 서베르린 간의 통가로가 동독 주민의 탈출로로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주된 탈출로였던 제3국을 통하는 방법과 직접 장벽을 통과하는 방법 외에 새로운 수단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동독 주민의 탈주를 서독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독 정부는 동독 주민의 탈출 방조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입장을 고려하여 탈출 지원 업체에게 통관 규정, 탈세 방지, 형법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적용하여 영업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그와 같은 탈출 지원이 발생할 때마다 동독은 통과 화물에 대한 대대적인 통제, 검사 지연, 국경 통과 지점 신호등에 대한 장시간 전력 공급 차단, 교통 체증 방치, 일부 특정 인사나 단체에 대한 입국 금지 등으로 맞섰습니다. 서독은 이와 같은 동독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동서독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교통조약은 남북한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교통 관련 합의에도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서독 교통조약이 독일과 유럽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다시 말해 유럽의 평화적인 발전과 유럽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동서독 교통조약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서독의 영역 내에 또는 동서독을 통과하는 교통이 일반적인 국제 관례에 따라 상호주의와 무차별 원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게 했던 데 있습니다. 교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국제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서독 또한 동독을 국가로서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서독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국가조약인 교통조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